일단 앞서 저희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지만 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탄핵 심판 이거 기일 과정 어떻게 좀 보셨어요? 10일차로 일단 끝났는데. 예. 10일차 기일에는 그나마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무제한으로 허용해 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 상당히 늦은 시간에 끝난 것으로 저도 봤고요. 네. 사실 시간 제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의 진심이 느껴지는 최후 진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시간 제한을 이번에는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말한다고 하면 초시계로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3분 얘기한다 그랬더니 3분도 얘기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비판이 있었고 비난도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나마 이번엔 마지막이라 그런지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후 진술을 허용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초시계까지 동원하고 시간 제한 그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죠. 재판에서. 그런 재판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진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측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보다 무거운 위헌 위법이 없다, 파면해야 한다라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이 초래한 국가 비상사태다, 누가 내란 범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냥 편히 계시다가 내려올 수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예상했음에도 굳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저는 진정성만큼은 높이 평가해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국회 측처럼 당연히 파면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위법사항이 없지는 않겠지만 인명피해도 전혀 없었고, 솔직히 그날 일찍 주무신 분들은 그냥 일어나 보니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해제된 것이어서 과거 오래전에 있었고 또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비상계엄과는 다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 폭주, 예산 폭주, 입법 폭주 등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도 어느 정도 경청할 부분은 있었다고 보입니다. 윤 대통령도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고 대국민 호소에 불과하다고 했고, 국회에 들어간 병력도 소수에 불과하며 즉시 계엄 해제가 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차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11차에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제가 헌재를 비판할 때 선택적 신속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만은 신속히 하고 다른 탄핵 사건, 즉 한덕수 대행 탄핵이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등은 너무 늦게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사실 재판 준비가 굉장히 어려움에도 탄핵 사건에서 일주일에 2번,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진행하고 증인신문하는데 시간을 제한하며 또 초시계까지 등장하기도 하고 3분의 시간을 안 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분개한 법조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재판은 결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도 중요한 것인데 헌재는 그것을 모르는 것인지 불공정과 법을 어기는 재판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재판 결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법관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과정이 절차가 정확하지 못하다면은,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법관 교육을 받을 때도 절차를 충분히 지켜라, 이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고 그거는 법관으로 일하면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26년 동안 또 법관으로 근무하기도 하셨는데 그때 어떤 사건은 내가 좀 천천히 해야겠다, 어떤 사건은 빨리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사건, 이거 이제 마은혁 후보자 사건은 내일 또 이제 재판을 한다고 해요. 선고를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했는데,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억에 54일인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90분 만에 재판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선고한다고 하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거 6개월이나 끌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 이거 어제 첫 공판 준비 기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선고를 내릴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월 11일 얘기도 한간에 좀 있는데 3월 11일, 15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쯤에 선고를 내리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어제 즉 2월 25일에 종결했으므로 정말 빠르면 3월 초순에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 시간이 촉박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 3월 중순에서 17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보는데 그 이유는 만약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5월 14일 네. 그날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 전주는 휴일이 있어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헌법재판관들도 추후에 평일을 거치면서 그렇죠. 자신의 정확한 입장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도 다른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평의 말씀을 하셨는데 평의 횟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 달렸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그때 이제 탄핵 심판 때 11번 평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8번에 걸쳐서 평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의를 몇 번에 하느냐에 걸쳐서 따라서 이번에 이제 선고 시점도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재판 돌아가는 거 보면은 문영배 대행이 진행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많이 평의를 잡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TF에서 약간 답정너 재판이다 이런 식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평일에 몇 번이나 거칠 것이냐 그런 많은 의문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든 재판관이 다 한데 모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적어도 뭐 한 10번 가까이는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그냥 일반 재판에서도 그때는 합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합의라고 이제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평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과정을 상당히 거쳐야지 그 결론을 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예. 이 평이라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월 11일 이전에 이재명 대표 2심 결론이 또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에 이재명 대표 2심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소요가 됐는데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러니까 이제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법관의 시선에서 보셨을 때 이재명 대표 재판은 너무 늦게 진행됐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도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그것은 뭐 법조인이라면 명백히 부당하고 이 대표 사건만 너무 늦게 진행한다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아마 오늘 변론 종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빠르면 한 3월 12일, 늦어도 26일 그 안에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판사들은 정치적인 사건,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사건이 들어오면 속칭 재수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건도 많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 하나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6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음에도 그것보다 몇 배의 세월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 사건은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180일 안에만 하면 되는 건데 거의 한 반 정도의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보이니까 이재명 대표는 너무 늦고 윤 대통령 사건은 너무 빠르다. 뭐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정치적 사건을 안 좋아하는 법원 판사들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뭐 이것도 조금 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뭐 나이브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중요한 사건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내가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 조금 더 저속하게 표현을 하면 평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이런 사건 하나 있으면 우리의 권한이 정말 막강함을 보여주겠다. 조금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이 정도야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렇죠. 우리 뭐 돼 약간 그리고 지금 하여간 현재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신속히 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 사건에 목매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 뭐 예를 들면 초기에 요건이 안 됨에도 발송 송달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설명은 복잡한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적법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또 재판을 앞당겼고요.
또 헌재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음에도 수사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 촉탁을 한 점, 또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점, 증인을 사실 이런 사건에서 하루에 3명씩 묻는 건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묻고 또 초시계까지 갖다 놓고 시간을 제한해서 빨리 끝내려고 한 점, 모든 게 다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헌재법에 의해서 할 수 없었음에도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했다. 그 다음에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검찰 조서를 지금 형소법상 이거를 증거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는데 예. 이것도 지금 형소법하고 다르게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헌재법에 의해 할 수 없음에도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한 점, 수사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예. 그런 서류는 그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 보내달라고 요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하. 그거는 너무나 물리상 명백해 보이는데 헌재에서는 그 하위 규정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원본을 못할 때는 등본을 달라. 그건 당연한 거죠. 국가기관에서 그 원본을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규정인데 그 규정을 가지고 상위법의 규정에 다르게 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문서송부 촉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류를 상당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결국은 이제 더 심리가 빨라질 수 있는 거죠. 증거가 더 풍부해지게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리고 초시계까지 넣고 시간에 제한한 점 등등 모두 이제 너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한쪽에만 너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헌재의 탄핵 심판 TF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문영배 대행의 재판 진행을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 행배 담당 일진으로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 TF팀이나 헌재 연구관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게 보도가 나온 부분인데 문영배 대행이 지침을 내리고 강제를 하고 있는데 왜 모든 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느냐. 그리고 대본을 써드리면, 우리가 TF에서 대본을 써드리면 문영배 대행이 다 고치라고 해서 다 고쳐드렸을 뿐이다. 진행은 문영배 대행이 다 하면서 왜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한테 공격하냐, 우리한테 떠넘기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사실 뭐 이 TF팀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밑에는 재판을 도와주는 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아마 대법관은 한 10배 이상 판사들이 있을 겁니다.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헌재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문대행이 TF팀이 있고 대본대로 한다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많이 충격을 받고 뭐 뒤에서 재판을 조종하는 법원 외의 다른 세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TF팀이라는 게 헌법 연구관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네. 외부 세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 중에 대본, TF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부적절하죠. 그렇죠. 예, 법관이 예. 어떻게 대본 TF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게 내가 한 거 아니야? 대본 다 갖고 온 거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문대행이 어떻게 보면 좀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감사원장 사건에서 증인한테 야단을 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당신이 충성심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분이 꼭 충성심을 위해서 한 것도 증언도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때 아마 3분 시간을 달라 하면서 안 주시고 그때 김계리 변호사가 아마 조금 재판관한테 좀 불편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내시면서 퇴정할 때 원래 재판장이 먼저 일어나면 옆에서 따라 일어나고 같이 인사를 하고 이게 나가는 게 법정 예절입니다. 근데 혼자 일어나서 다른 분들 일어나기 전에도 쌩하고 가셨죠. 아하. 그것도 좀 부적절하죠. 이거 그리고 사실 합의부 같은 데서 뭐 판사님들 3분 계신다고 칠 때 그때도 3분이 같이 나가시잖아요. 같이 그럼요. 들어오시고. 같이 근데 이거 가죠. 먼저 나간다. 이거는 이게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설명드렸듯이 TF팀이 있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데 또 그 구성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구성은 아마 문대행께서 하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또 자신이 찍어서 좀 특정을 해서 구성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념적 편향이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건 뭐 제 추측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TF팀도 일을 하면서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법리 구성을 하고 또 재판 진행도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TF팀에서 대본을 써주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은 문대행인데 자신이 판단을 해서 재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인데 TF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으니 비난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근데 문영배대행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영배대행이 한다는 얘기가 그 TF 팀원들한테 한다는 얘기가 아니 세상에서 지금 나만큼 공격받는 사람이 세상에 지금 어디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따지고 있냐 이렇게 세상에서 지금 나만큼 공격받는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는데 왜 지금 나한테 와서 따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예. 네.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사실 지금 너무 힘드실 거다. 그래서 뭐 밤에 잠은 잘 주무실까, 공황장애가 오진 않았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직접 했어요. 네. 근데 이럴 때 쓰는 한자 성어로 저는 인과응보라는 인과응보.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요. 문대행께서 잘못을 하셨으니 공격을 받는 것이겠죠. 네. TF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이런 공격을 받을 리가 없는 겁니다. 네. 본인의 조금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고치시려고 노력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왕관을 썼으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무게를 그랬는데 견뎌라. 이제 헌재 소장 뭐 대행이긴 하지만 헌재 소장 대행인데 지금 본인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가 된다고 본인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된다고 이거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조금 대중이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예. 그 자리에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야당의 탄핵 건수가 29건, 그 밖에도 수백 수천 건의 사건이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네, TF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모르고요. 누가 어떻게 재판을 끌어가는지도 모르니까 국민적으로도 헌재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말씀드렸듯이 TF팀의 구성 그리고 국적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는 특정하지 못할지라도 뭐 국적이 어떠냐, 학력, 경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불신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TF가 만들어주는 자료는 참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진행은 문대행과 다른 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뭐 특정인에 대한 마녀 사냥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이름도 좀 독특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국적이나 학력이나 경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 많은 분들이 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금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재판인데 이게 너무 뭐랄까요 그 대행의 얘기대로면은 대본대로 시나리오대로 하는 건데 TF가 만들어준 그것대로 하는 건데 우리가 그 TF에 대해서 구성을 전혀 알 수가 없다면 그럼 그것도 역시 뭐 그렇잖아요. 네. 대중이 봤을 때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그냥 맞으니까 받아들여. 그냥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문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게 합리적인 부분에서는 해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도 생각을 좀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권에 대해서 내일 그러니까 27일입니다.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한덕수 총리나 박성재 장관 등의 다른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사실 2시간 전에 지난 기일에서 2시간 전에 재판 선고를 연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법조계 취재를 했지만 이 2시간 전에 연기하는 거는 일반 법원에서도 민사 형사 재판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 같아요. 보통 전날이라도 공지를 해주잖아요. 예, 그렇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선별적 신속성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전에 연기를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때 사실은 사건이 2건이 있었어요.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재개를 했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선고 연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같은 쟁점이니까 같이 선고를 할 거고요. 하여튼 뭐 2시간 전에 연기 잘 안 하고 더더욱 최상급 법률 기관인 헌재에서는 잘 없는 일이겠지요. 아마 그날 오전에 평의를 했는데 평의가 잘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그리고 처음 변론 종결 할 때는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권한쟁의 심판을 하려면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 후에 이제 그게 각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재개를 한번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그 후에 국회에서 재의결 비슷한 걸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가 치유되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듯이 그 의결 내용은 증거로 제출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재개돼서 다시 종결을 하고 그 이후에 의결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인데 아. 예,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려면 다시 또 재개를 해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증거가 아니라 그냥 참고 자료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워낙 이제 헌재가 제가 초법적으로 판결을 재판을 한다. 초법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헌재가 2심, 3심이 있다면 이 2심에서 다 바뀔 것 같은데 단심제의 폐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예.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초법재판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무더기로 탄핵을 해놓고 심지어 헌재에서 질 게 뻔한 그런 탄핵을 해놓고요. 민변하고 우리법 연구회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대리인단을 꾸리면서 좌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용 국민이 다 부담하거든요.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는 본인이 변호사 비용 수천만 원을 부담했다.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비용으로 많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으니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농담인데 저도 국회를 대리하는 이런 사건을 맡고 싶은데 이건 100% 농담이고요. 네. 저에게 국회가 의뢰를 해줄 리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변호인단 보면요, 대리인단 보면 예전에 이분 저한테도 허위사실 유포했고 지금 기소되는 사람인데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이제 조국하고 이제 같이 있었던 이분도 있었고 이분도 있고요. 이분이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은요, 그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원구 변호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 사건은 또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등이 지금 선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탄핵 심판은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는데 LKB가 또 수임을 했습니다. 이광범 변호사 LKB가 수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법 연구회나 민변 아니면 특정 로펌이 국회 그 탄핵 심판을 너무 많이 수임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9건이나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 소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 게 뻔한 사건도 해놓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리를 특정 로펌이나 민변,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이런 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쪽 비즈니스를 하는 거 아니냐, 특정 진영에만 몰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걸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